자, 그러면 이제 대무역과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볼게요. 자, 대무역은 이제 무역의 형태로 나눠보면 이제 개시무역하고 후시무역으로 나누는데, 개시무역은 정부가 인정한 공무역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제 중간개시, 북간개시, 해전개시, 뭐 경원개시, 외관개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이게 북간이라는 말은 오늘날 어디를 의미하냐면 한경도를 의미해요. 한경도 지역을. 그래서 이제 그 한경도 지역에 있는 그 해전개시하고 경원개시를 통칭해서 그냥 북간개시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이 북간개시와 이제 중간개시 이런 것들은 예전에 말했죠. 청나라의 요청에 따라서 그 뭐냐면 개설된 거죠. 그래서 청나라가 이제 명나라와 싸우는 도중에 이 필요한 물자들을 공급받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외관 개시 같은 경우에는 초당 외관 있죠. 이 초당 외관을 중심으로 해서 두문포 외관이나 이걸 중심으로 해서 했던 것이 이제 외관 개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후시무역은 일종의 사무역, 그러니까 밀무역이라고 하는데, 되게 개시무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무역이고, 하지만 그 물품량이라든지 그다음 물품 종류가 한계가 있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부가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물품이라든지 그 넘어서 물품을 판매할 경우에는 이제 후시무역이 돼요. 그래서 후시무역은 이제 대표 중에 중간 후시, 그러니까 중간 개시가 끝난 다음 한 후시무역이 있고, 아까 아침에 이제 그 했던 책문 후시죠. 책문 후시는 처음에는 이걸 단속하려고 단련사를 파견했는데 오히려 단련사가 거기에 개입을 하다 보니까 그냥 묵인해죠. 예. 그리고 뭐 등등등 이런 이제 후시무역이 있고요. 자, 후기에 들어가면 더 이상 통제가 안 되니까 그냥 공식적으로 인정해주죠. 그래서 세금을 부담하고 국가재정을 충당시키고 그다음에 국가의 무역 독점의 사무역 활성화하고 전환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북한도 지금 그런 게 있어요. 장마당이라고 해서 그 예전에 이제 그 1990년대에 막 사회주의권이 몰락을 하니까 그 당시 이제 그 사회주의권부터 받았던 여러 가지 물자들이 끊겨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구형 공장들이 동원이 안 되는 거야. 동원 운영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건을 생산하지 못하니까 이제 그 당시 이제 인민들이 백성이가 좀 그런데 인민들이 이제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아니면 야채나 돼지 키워 가지고 하는 과정에서 자기 먹었던 걸 갖다 팔면서 장마당이 형성되는데 정부가 처음에 탄압을 했어. 북한 정부가. 그런데 더 이상 이제 그걸 탄압하면 생계가 안 되니까 어떻게 그냥 인정해줬죠. 그래서 국립시장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물건 팔면 대신 세금 걷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는데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보니까. 예. 자, 그 다음에 특징은 17세기 이후에 대무역의 주체는 사무역으로 공무역을 압도했고요. 이때 공무역이라는 건 조공책봉 관계 정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조공하는 과정에서 도공무역이나 정부의 감시하에 있었던 무역 형태들을 압도했고, 그날 송상, 만상, 내상 같이 청국과 일본과의 중개무역으로서 자본을 축적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거기 이제 내용들 이제 조선과 일본, 중국과의 무역 같은 게 이제 보면 거기에 좀 눈여겨볼 게 은이죠, 은. 은이 일본의 은이 우리나라를 거쳐갖고 어디로 가요? 청나라 거죠. 그 당시 일본은 중국과 공식적인 관계가 있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나라를 끼고 이제 중국에 수출을 하고 수입을 하고 그랬는데 은이 이제 일본의 은이 그 당시 우리나라를 거쳐서 청으로 갔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청나라 제품들이 또 우리나라를 거쳐서 일본 건너갔고 그 중에 좀 눈여겨볼 게 인삼 있죠. 인삼은 중국이나 청나라에서 되게 인기가 많았다. 그리고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가는 것 중에 향 같은 거 있지. 향, 구리. 이런 것도 왜 필요했겠어요? 구리는 뭐죠? 무기나 동전 같은 걸 만들 때 필요한 거고, 향은 뭐 때문에? 이거는 하약 무기. 하약을 관련돼서 이렇게 할 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었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화폐 보고 볼게요. 화폐 보고. 자, 화폐는 이제 복을 보면 조선 후기 때부터 이제 화폐가 널리 유통이 되는데 그 이유는 이제 18세기 후반 세금과 소장의 급납화, 그래서 상공업의 발달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최초로 통용화된 화폐가 무슨 화폐냐면 상평통보예요. 그래서 엽전이라고 하죠. 보통 주물틀이 나무 잎처럼 생겼다 해서 엽전이라고 갖다 붙였는데 이들은 이제 주정도감을 설치하고 정부가
허정의 주장에 의해서 이제 허정이나 또 그 앞에 이제 누구냐 김육 같은 사람 있죠? 이런 사람들 요청에 의해서 했다. 근데 오늘날 같이 이제 조폐공사가 딱 한 단일한 기구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주정도관 외에도 또 여러 관청에서 또 뭐냐면 이 엽전을 찍어내. 그래가지고 다양한 계층에서 주를 냈다. 심지어는 개인이 만든 상평통보도 있어요. 이게 사주라고 하죠. 예. 근데 그 당시에 그런 것들이 별로 단속이 없었어. 왜냐면 개인이 만들었던 국가가 만들었던 어떤 국가기관이 만들었던 동해 함량이 어느 정도 일정하면 상관없는 거야. 왜냐면 지금처럼 종이 조각에서 찍어내서 있는 법회가 아니잖아요. 그다음 측량화폐야. 그 자체가 뭘 가지고 있는 거야?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 만들었던 국가가 만들었던 그게 중요하지 않아. 오히려 개인이 만들었던 동 함량이 많으면 이게 가치가 높은 거예요. 이게 하여튼 상평통보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유통이 됐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전항인데 전항은 이제 언제 형성됐냐면 18세기 초반에 형성됐어요. 그래서 조선 후기 때 화폐 유통량 부족 현상, 물가 하락 현상을 말한 건데 경제학적 용어는 인플레이션의 디플레이션이에요. 디플레이션이죠. 물가가 상승된 게 아니라 물가가 하락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상품의 유통량과 그 다음에 화폐의 유통량 중에 어느 게 더 많다는 거야? 상품의 유통량이 더 많고 그래서 이제 물가가 하락된다. 물건의 가치가 하락되는 형상들을 얘기하는 건데요. 자, 이 전환 형상은 우리나라 시대 때 구한말 때도 있었죠. 어떤 때? 메가다의 화폐 기업. 그래서 제일은행권하고 그 당시 이제 조선의 은행, 그 조선에서 발행했던 화폐하고 교환할 때 부등가 교환을 했잖아요. 그래서 총 화폐량이 어떻게 해요? 유통량이 축소됐죠. 화폐 유통량이. 그리고 또 한 번 더 있었어. 박정희가 집권할 때 군정기에 통화개혁을 했죠. 그래서 이제 1대1로 교환해 주는 게 아니라 100원에서 70원, 100원을 이제 그러니까 100원을 100한을 1원으로 교환해 주면 그때 이제 뭐냐면 100한을 10원으로 보여주면 7원만 주고 3원은 강제 저축을 시켜버린 거야. 그러니까 화폐 양이 어떻게 했어요? 통화량이 줄을 수밖에 없죠. 총 통화량이. 그러다 보니 디플레이션이 일어났고. 이건 나중에 좀 설명할 텐데. 자, 하여튼 조선 후기 때 화폐 유통량이 부족이 됐다. 그러면 요 형상이 조선뿐만 아니라 언제 또 일어났냐면 중국에도 일어났어요. 중국 때 언제 일어날까? 송나라 때. 북송시대 때 이제 뭘 사용했어? 동전을 많이 사용했죠? 근데 동전이 어디로 많이 빠져나가? 세패 등 이동으로 그 당시 이제 요나라나 금나라, 그 다음에 일본으로 많이 빠져나가니까 그 송나라에 화폐가 부족한 거야. 동전이. 그래서 조금씩 이제 뭐가 쓰이기 시작한 거죠? 은전이 사용이 돼요. 은본위도 이렇게 넘어가기 시작하죠. 자, 하여튼 전항의 원인은 일단 화폐도 중요한 기능이었던 은혜 수량이 감소되어 동전의 유통 범위가 확대됐다는데 이때 은혜 수량이 감소됐던 이유가 뭘까요? 중국 많이 유출됐잖아. 왜냐면 그 당시에 명청시대 중국의 은값은 세계에서 제일 높았어. 보통 그래서 이제 은의 비율이 여기는 보통 다른 은값보다도 세계 은값 3배나 더 높았어. 그러면 당연히 모든 은이 어떻게 됐어? 중국 들어갔겠죠. 일본의 은이나 멕시코 은이나 뭐 등등 우리나라도 은은 이제 다 중국 가고 그 이득이 되니까 그 대신에 이제 식량화폐도 은이 없으니까 동전을 많이 썼어. 동전을. 그래서 이제 근데 뭐냐면 동전의 유통비가 확대인데 그만큼 공급은 확대지만 수요는 확대지만 동전을 만들 수 있는 뭐가 필요한 구리가 부족했던 거야. 구리가. 그러다 보니까 많이 찍어낼 수 없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정부의 통화 정책에도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동전의 화폐를 많이 찍어낼 수 있도록 뭐냐면 뭘 해야 돼요? 그것만이 법회로서 인정해야 되는데 면포도 같이 법정화폐 인정한 거야. 그러니까 총 통화장을 예를 들어 갖고 정부가 총 통화장을 예상하기 위해서 이제 뭐냐면 1000억 정도 예상을 해요. 그러면 1000억 정도 예상하면 여기에서 이제 상평통보는 500억, 그 다음에 면포는 500억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통화량이 법정화폐가 상평통보, 면포 이렇게 딱 두 가지 정해놓으면 총통화에 1000억이고 그럼 정부는 상평통보를 찍어낼 때 뭐만 찍어내는가? 반만 찍어내. 근데 실제 총통화는 면포를 사용하지 않고 뭘 사용하는 거야? 그 당시에는 상평통보를 사용하지. 그러면 몇억이 부족해. 500억이 부족해. 그러니까 이제 그 통화 정책에서 면포 외에도 상평통보만 정해놓으면 어떻게 해요? 이때는 뭐죠? 1000억을 찍어낼 수 있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 면포를 폐지하고 상평통보만 법적 통화시키면서 정부가 이제 그 수요에 맞는 공급을 해주기 시작해요. 예. 그래서 총통화장 가치에서 통통화 정책에서 면포를 반을 차지해놨기 때문에 상평통보를 찍어내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교환경제 발전하면서 동전의 수량이 공급량을 초과하게 되고 동전의 구매력이 상승되니까 동전 자체가 투기의 상품이 되는 거야. 오늘날 비트코인처럼. 그러니까 원래 그 비트코인은 사용하기 위한 건데 비트코인 가격이 높아지면 어떻게 해요? 사용하지 않고 그걸 보관을 해도 똑같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동전이 가치가 높아지니까 동전 자체가 상품이 되다 보니까 어제 자기 이제 뒷마담에 묻어놓는 거야. 그럼 문제가 있죠. 이거 퇴장에 나왔는데 돈이 돌면 안 되죠. 돈이 안 돌죠. 돈이 안 돌면 어떻게 돼요? 경기가 침체되죠. 이렇게 디플레이션 현상이 나고.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전황들이 이제 일어났다. 그래서 이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래서 전향의 영향으로서 이제 통화량의 부족 현상이 일어나서 화폐 경제의 원활 발전을 전환했고, 그 다음에 동전의 유통 보급으로 촉진된 정통사의 해체를 가속하지. 왜냐하면 그 당시에 조세나 지대는 뭘로 내요? 돈으로 내죠. 예. 그러다 보니까 동전이 필요한데, 내가 동전을 구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면 동전을 구해야 될 거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후한기나 이럴 때는 언제 도시도 강상으로 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든 동전을 구해서 돈을 내려고 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촌사회가 어떻게 해체가 더 촉진되는 그런 배경이 되죠. 자, 그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문제점은 뭐냐면, 농산물 가격이 하락이 돼. 왜냐면 디플레이션이 일어나면, 물가가 하락이 되잖아. 그러면 원가에 비해서 어떻게 될까요? 싸게 팔아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빚덩어리에 이제 해가지고, 몰락해서 또 농촌을 떠나는 그런, 문제점이 일어나죠. 빚에 허덕여서. 자,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된다. 자, 해결책을 보죠. 해결책은 이제 정부 내 패전론과 용적론이 대두됐어요. 이건 나중에 뒤에 얘기할 텐데, 패전론은 아예 동전을 없애자. 그냥 통화를 왜 발급하냐. 그 다음에 용적론은 적극적으로 국가가 그걸 이용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이제 결론을 냈냐면, 화폐 면포 사용 검열을 포기하고, 동전, 특히 상평통보를 유인한 법정 통화도 인정해요. 그러면서, 이제는 예전에 예를 들어, 500억? 면포는 500억 하니까 500억만 상평통보를 찍어냈죠. 1000억으로 하니까 상평통보가 뭐야? 1000억을 찍어내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수요에 맞는 공급량을 확충시켰고, 누구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 그 당시 제일 문제점이 뭐냐면, 그 동전을 찍어내려면 뭐가 필요해요? 구리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구리 강산을 많이 개발했어. 19세기 때, 초반에. 그래서 순조 때 들어가서 그거 이제 문제가 해결돼요.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 공시정화, 신용화폐도 보급됐죠? 그래서 대규모 이제 상거래에서 한과 어원 같은 신용화폐도 이용했다. 그래갖고, 여기에서 이제 뭐냐면, 그 물건을 사면, 물건을 팔아가지고 이제 어원 같은 걸 이제 가지고 오면, 그걸 이제 다른 지역에 가서 또 다른 특정한 지정에서 바꿔주는, 돈으로 바꿔주는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 공시전황이 있는데, 이 공시전황은 그 뿌셈에 있는 건데, 들어가기 전에 잘못된 5개념을 좀 수정할 필요했어. 거기 이제 뿌셈에 보면, 일반 전황은 영조 때 했고, 공시전황 정조 때 했다. 그러면 정조 때는 정황이 없었냐? 그게 아니에요. 전황이라는 것은 18세기 초반부터 19세기 초반까지 거의 100년 동안 계속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정조 때도 뭐가 있었다는 거야? 전황이 있었다는 거야. 근데 거기에서 사료는 주로 이제 대표적인 예로서 어디만 적어놓은 거죠? 영조 때 내용만 적어놓은 거야. 그러니까 마치 전황이 영조 때만 공식 전황이 있고, 그다음 정조 때 공식 전황만 있었다. 이런 식의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영조 때도 전황이 있었고, 정조 때도 전황이 있었고, 결국에 언제 해결됐다? 19세기 초반 때 순조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현물화폐 면포 사용 검열을 포기하고, 그 다음에 구리강산을 개발하면서 공급량 늘려가지고 해결된 거예요. 전환 문제가. 이걸 검색해보면 금방 나와요. 예, 근데 뿌셈에서 이걸 잘못 요약을 해가지고 그렇게 인식을 하신 분들 되게 많더라고. 그 다음 공시전황은 전황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전황은 총통화정에 관련된 부분이고, 이 공시전황은 오늘날 말하면 어떤 특정 업체가 뭐냐면 자금 부족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갖고 중소기업, 대기업이 싸웠어. 예, 상권을 하는데, 대기업은 자금력이 되게 좋잖아요?
근데 이에 반해서 저기 중소기업은 자금이 딸리죠. 그러면 이때 딸린 형상을 오늘날 많은 그 형상들 예전엔 이걸 뭐라고 하냐면 공인과 시전상인들이 자금이 딸렸기 때문에 공시전황이야. 전황 자체가 이제 뭐냐면 그러니까 자금이 딸렸다는 거죠. 동전이 부족하다는 거. 그러니까 앞에 있는 전황하고 공시전황은 개별적, 그러니까 두 개의 유형이 아니에요. 전황하고 이제 전황이 큰 두 가지 유형이 아니라 전황은 오늘날 말하면 디프레이션 관련된 거고 공시전황은 오늘날 뭐냐 말하면 어떤 특정 업체의 자금줄이 막힌 정상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경제 정상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전황이나 말만 딱 비슷하다고 동일한데 뭐 약간 여기에서 차이가 있었다 이런 식의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자, 하여튼 공시전황의 내용을 보면요, 사상의 상업자본이 공인과 시전사의 자본을 압도하여 공신의 자금을 부족한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대기업의 자금을 많이 빌려주고 대신 중소기업에게 자금을 적게 빌려서 돈이 어디에 집중된 형상을 대기업에 집중된 형상을 말하죠. 대책은 처음에는 이제 그 공시인들, 그러니까 공인과 시전상인들이 정권과 유착을 하다 보니까 그 당시 정부에서는 공시인들 직접 지원을 해줄 거야. 일시적으로. 그리고 이 사상을 담석을 하고. 그래서 이제 했지만 오히려 이것이 물가 상승이나 서울시장들이 외부에 고립된 형상이 나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냥 시장상의 유통 독점권이 난접법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상인과 경쟁을 유도해. 그래서 화폐의 원활한 유통을 도모했다. 그래서 원래는 처음에 공시정황에 대해서 대비적으로 사상도구표를 넣었지만 실제로 이제 그 시내통공 전후로 해가지고 어떻게 했다? 서로가 경쟁을 붙여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돈이 모자라고 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파산하면 되는 거야. 정부가 왜 돈을 국가의 세금을 그 사람들이 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도 그런 문제가 있죠. 뭐 현대건설 망했는데 현대건설 살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현대건설 자본의 논리였다면 어떻게 된 거야? 그냥 망하게 하면 되는 거야. 파산시키면 되고. 근데 국가가 돈을 투자해서 현대건설 살려놨잖아. 마찬가지 이건. 그래서 처음에 시전상인들이 이제 망하니까 돈을 투자해서 얘네들에게 살려내고 했지만 이제는 그냥 망하게 놔둔 거야. 이게 해결책이야. 예.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볼 게 뭐냐, 시락자의 대책. 이때 이제 시락자의 대책은 뭐냐면 정황에 대한 시락자의 대책이죠. 예, 전황에 대한 시락자의 대책인데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 자, 크게 이제 시락자들은 패전론과 용전론이 있어요. 패전론은 이제 누가 주장했냐면 이익이 주장했죠.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건데, 이 사람은 이제 중론주의 입장에서 동전의 학대가 학대를 통한 상업발전이 농민을 몰락시킨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뭐냐면 이 사람은 그 동전학대의 장점과 단점을 각각 논하고 결국에는 장점보다는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기 때문에 그걸 폐지시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예전에 이와 관련돼서 한번 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사용할 경우의 문제점은 그 상업을 통해 이득만 취하고 농사를 기피한다. 그런데 사용을 하지 않을 경우의 문제점은 물자 유통이 되지 않는다. 이거 논의하면서 그렇지만 이 그대로 사용하면 이익을 중요시 여기는 만원만 쫓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걸 폐지시키자. 이때 만원은 뭐죠? 상업이죠. 상업. 자, 근데 이에 대해서 이제 용전론자들은 화폐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자고 주장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용전론 하면, 패전론 하면 중농주의, 용전론 하면 중상주의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런 도식은 좀 잘못됐어. 왜냐면 용전론자 중에 중농주의자도 있어요. 거기 보면 알겠지만 정황도 있고 유용훈도 있고 되게 많거든요. 자, 그럼 보면 유용훈은 중국의 우리나라 화폐 연골 토대로 국내 유통의 주장을 근거를 제시하고 화폐를 식량과 함께 중요시 여기죠. 국가의 수익과 지출을 화폐 납부하고 그다음 물품 화폐는 추포도 금지. 이때 추포는 지금 질이 떨어지는 그 점포를 말하죠. 간용비를 금속 화폐로 지급하죠. 왜냐하면 간용비를 금속 화폐로 지급하면 이제는 그 화폐 보급을 널리 보급하고 그 다음에 세금도 뭘 걷어야 돼? 당연히 화폐도 거둘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런 거와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정영호 같은 경우에는 화폐 유통의 현실을 인정하지만 농본주의 입장에서 화폐 유통의 구조를 개선하고 화폐가 상품 유통의 매개체로서 국가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인정하죠.
그 다음에 오늘날 조폐공사처럼 전환서 설치를 주장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주전도감이 있긴 있지만 이거는 그냥 하나의 기관이고 그거 외에도 여러 곳에서 화폐를 발행한다고 했죠. 상평동포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체계적 관리가 안 된다. 그래서 오늘날 조폐공사처럼 전환서를 두자. 그래갖고 했는데 이 전환서가 이제 나중에 좀 약간 구체화된 게 있어요. 구한말 이후에 뭘로 바뀌죠? 전환국 아시죠? 전환국. 예, 그 화폐를 찍어내는 곳 이런 거와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고액 화폐를 통용하고 금과 은하의 주주를 제한하는. 왜냐하면 물통량이 많아지면 동전 가지고는 좀 힘들어. 왜냐면 그만큼 뭐냐면 많이 줘야 돼. 10,000원짜리 막 100개, 200개씩 막 들면 좀 힘들잖아. 그럼 5만원 거, 10만원 거 있으면 돼. 간단하죠? 이건 고액 화폐. 그 고액 화폐는 주로 이제 어떤 거냐? 금과 은을 주조하는 거죠. 동전보다 금과 은이 뭐예요? 함량이 더 높잖아요. 또 가치가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제한을 한다. 박제가는 양화의 주조. 양화는 뭐냐면 그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 들어봤죠? 경제학에서. 악화는 뭐예요? 그럼 악화는? 양화는 뭐고? 양화는 그 당시엔 칙량화폐였어. 칙량화폐. 이게 뭐, 다 나가네. 칙량화폐는 뭐냐면 표현 가치하고 실제 가치가 동일한 거야. 왜 이게 동일할 수밖에 없냐면 지금은 그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가 그 한 장 만드는데 1,000원도 안 돼요. 근데 국가가 공식용을 통해 인정받기 때문에 그냥 거래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종이지폐는 믿진 않았으니까. 표현 가치와 실제 가치가 왜 하냐면 그 자체가 그냥 가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금속화폐들이 이제 칙량화폐죠. 금, 은, 동 이렇게. 그래갖고 금, 은, 동인데 근데 이제 그 화폐를 찍어낼 때 금과 금화, 음화, 동화를 만들 때 그 다른 금속하고 섞이거든요. 그래서 금의 함량이 떨어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 있어. 매우 떨어지는 화폐는 뭐가 되는 거야? 악화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매우 높은 화폐는 뭐가 되는 거죠? 양화가 되죠. 근데 악화를 계속 찍어내면 어떤 문제점이냐면 이제 시장에서 뭘 표출시키면서 오히려 양화가 없어지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뭐만 찍어내겠어요? 악화만 찍어내죠. 이게 그래서 이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이런 이제 경제학의 원칙이 등장하는데 하여튼 그 당시 양화라는 것은 함량이 높은 화폐를 말하는 거야. 함량이 높은 화폐. 그리고 악화는 함량이 낮은 화폐를 말하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이제 구한말 때 백동화 인플레이션이라는 거 있죠. 그 왜 이러냐? 니켈 함량이 되게 떨어져. 이건 뭐야? 그냥 막 찍어냈다는 거 그냥. 함량이 낮은 화폐들을.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막 뛰고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주장했다.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전화가 관련돼서 이익과 관련돼서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는데 관련된 그 문제를 이제 풀어볼게요. 97페이지 펴보세요. 97페이지. 자, 97페이지에 보면 이거 어디 갔어? 다음은 조선 후기의 언어학자가 쓴 글이다. 동전을 사용할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에 문제점을 자료에 입각해서 각각 한 줄 이내로 쓰시오. 그리고 이 시기에 화폐 유통과 관련해 만성적인 일어난 대표적인 경제 현상을 쓰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이거는 이익의 가고록에 나오는 전론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조선 후기의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면서 그 당시 화폐의 문제점, 장단점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이때 이제 사용할 경우의 문제점은 상업을 통해서 이익을 취하고 농사를 기피할 경우가 많다. 그리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의 문제점은 물자 유통이 되지 않는다. 자, 이런 경제 형상을 뭐라고 하죠? 전항이라고 하죠. 전항. 이거 쓰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브노트도 한번 볼까요? 서브노트 182페이지 펴보세요. 182페이지.
자, 182페이지에 보면 이제 조선후기의 산업체제 해가지고 시전상인의 성격 변모도 있는 거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금난정권의 확립 과정들 있죠. 그래서 이제 임진왜란 이후에 서울에서 종중의 시정상인 외에 사상층이 등장했고, 이들이 난전을 형성되면서 시정상인들의 이익을 침해했기 때문에 이제 그 시정상인들이 난전을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요구했고, 그 결과 난전상인들이 체포되고 판매 상품을 압수할 수 있는 주요 내용하는 금난정권의 법제를 마련했다. 그래서 이제 그 대신에 이제 시정상인들의 구격을 담당을 했죠. 그래서 구격 체제가 형성되면서 구격을 이제 담당하는 상인 집단 유기전 체제가 형성되고, 그리고 이제 모든 시전이 구결보다는 유분관전과 면제되는 무분관전 이렇게 구별이 되죠. 근데 이제 나중에 그 17세기, 18세기 넘어가면서 이제 시전 상인 수가 증가되게 돼요. 그래서 한양의 규모가 커지고, 그 다음에 다양한 기호 상품도 요구하면서 다양한 상인 집단들이 형성되고, 자, 이들에 의해서 이제 각기 이제 뭐냐면 그 금난조건을 요구하게 되고, 결국에는 원래는 6개만 줬는데, 이들이 이제 시전 상인 집단화 되면서 그 시전들이 이제 요구하면서 14개, 뭐 20개, 30개 이렇게 확대되기 시작해요. 예. 그러면서 이제 금난정권이 확대되면서 독점권 중심의 어떤 체제가 형성됐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유기전 내용 있죠? 예. 그래서 유기전 관련된 내용을 보는데, 유기전 형성 배경은 인조설이 제일 대표적인 설이고, 아까 얘기했죠. 병자호란 이후에 그 당시 청나라에 물건을 갖다 바쳐야 되는데, 국가에서 재정이 없다 보니까 그걸 이제 대신 갖다 바친 사람이 유기전이고요. 그들에게 금난조건이 주어졌다는 거죠. 근데 금난조건이 주어진 시기에 대해서는 학계에서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인조설도 있고, 뭐 수종설도 있는데, 요거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난전의 선행을 볼게요. 183페이지 넘어가면, 난전의 정의가 나오죠. 이 실제지도서에 있는데, 시전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상행위를 할 경우에 이들을 난전에 나간다. 그래서 상업질서를 문락해 했다. 그래서 난전의 활성화 배경 보면 인구가 급증돼 수요량이 크게 늘어났고, 종전에 거래되지 않았던 채소 같은 새로운 상품들이 등장을 했고요. 난전의 선행은 17세기 이후부터 등장했는데, 여기에서 17세기 후반에 이제 도시 인구가 늘어서 상업이 발전되면서 그 다음에 남대문 밖에 실패와 이연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그 난전의 이제 그 당시 또 확대됐던 것이 뭐냐면, 그 당시 그 한성부의 그 범위가 확대됐죠. 그러니까 단속이 강해지니까 이 난전상인 집단, 특히 사상 난전 집단들이 외부로 나가서 송파, 누원점, 뭐 송호점 이런 등등의 이제 난전상인 집단들이 정착했다. 그래서 시전상인은 금난정권을 얻어 난전을 압박을 했지만 18세기 후반 금난정권의 폐지는 사상을 정점으로 한 유통체계 기반을 만드는데 크게 계기를 마련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분쟁이 발생해갖고 난전의 유형 3가지가 있죠. 시전상인과 시전상인의 대립. 이게 첫 번째 유형이고,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그 시전상인과 사상의 대립. 이게 두 번째 유형이고요. 세 번째 유형은 시전상인과 수공업자의 대립. 이렇게 3가지 유형이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 6번에 보면 신해통공이 있어요. 신해통공의 배경은 금난정권 폐해 때문에 일어나죠. 그거 이제 물가 상승 등등 그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고, 결국에는 체제공의 건의를 받았고 유기전을 제외한 그 모든 시전 금난정권이 박탈되었다. 그래서 성과 한계가 있는데 이것도 외워두세요. 이것도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그 다음에 요런 게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85페이지에 포고시장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이것도 한번 각자 보시면 되고, 뒤에 잠깐 넘어가서 186페이지에 보면 그 전황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전황인데 전황이 발생해서 앞에 이제 영조 때 전황하고 정조 때 전황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건 좀 잘못된 그 범위예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전황을 하는 거면 가해에 해당해요. 근데 이 전황이라는 것은 물가 하락 전황은 영조 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아까 말처럼 18세기에서 19세기 초반까지 다 있었던 거야. 영조, 정조 때 전반적인 형상들이고, 그 다음에 여기 나 때 정조 때 전황도 정조 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예, 정조 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영정조 다 있었어. 근데 사료에서는 포셈 사료는 뭐만 나오고 영조 때 사료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정조 때 사료만 나온 거야. 그래서 마치 영조 때는 때 정황이 있고 정조 때 정황이 마치 다른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정황을 얘기할 때는 그 가와 관련된 내용이고 전반적으로 있었던 거고, 이거 보통 나는 이제 포셈에서 그냥 하나 적어 놓은 거야. 그냥
예, 별 의미 없이.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가를 중심으로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가를.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좀 더 들어가 보죠. 그 다음 내용으로. 자, 여기까지가 조선후기의 경제사를 마쳤고, 조선후기의 사회사 넘어갈게요. 사회사 부분. 자, 조선후기에 이제 사회구의 변동을 보면 신분제가 동요가 일어났죠. 그래서 양반 인구가 증가되고 상민층이 감소되고 외고 노비가 소멸되고 소고 노비의 도망 현상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조선후기의 신분제 동요를 볼 수 있는 사료들이 가와 나, 목민신서, 일성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 가사료는 그 예전에 시험문에 나왔던 거죠. 예. 그래갖고 이제 이 관련된 사료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보죠. 그럼 왜 신분제가 분화됐나? 이게 신분제 변동이 일어났나? 보면 양반층의 분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분당 정치 변지가 일당 전제야. 그러니까 17세기 후반 때 이제부터 18세기, 19세기 넘어가면서 양반들이 서로 싸우게 되죠. 그 과정에서 이제 정권에서 도태된 양반들이 등장해요. 이들이 잔반과 한반 계층으로 몰락하고 정권을 이긴 계층이 번열 계층이 되죠. 그래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양반들을 뭐라고 하냐면 건반이라고요. 그래서 이들은 정권을 차지하고 사회경제 특권을 독차지했는데 이들은 이제 19세기 때 뭐라고 부르냐면 경화사족이라고요. 경화사족은 왜 경화사족이냐? 이때 경자는 뭐죠? 서울 경자죠. 그러니까 서울에 주로 거주했어요. 이들은. 그리고 이 경화사족 중에 좀 더 큰 세력들은 경화거족이라고요. 예. 그래서 박지원 아시죠? 박지원은 어디에 속할까요? 이 경화사족에 속해요. 박지원은 집안이 되게 좋거든요. 노동계통. 그래서 대개 이 건반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노동계통이에요. 노동계통들. 서울에 살고 있는 노동계통들. 그 다음에 향반은 뭐냐면 정치권에서 몰락해서 항촌사에 그냥 위세만 유지하는 그 양반들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주로 계층별로 이제 당파별로 구성하자면 남인계층도 있죠. 이 남인계층들은 갑술왕국 이후에는 정치적으로 몰락을 했어. 물론 정조 때 잠깐 부각이 됐긴 했지만 거의 대부분 몰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지역에 돌아와서 양반계를 행사하려면 뭔가 권위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때 뭐가 일어난 거야? 사원이 뭐가 된 거죠? 사후화되는 그런 문제점이 일어났죠. 예.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더 몰락해갖고 아예 잔반이 있어. 잔반은 이름만 양반이야. 근데 생활은 거의 평민들하고 같이 생활해요. 그래서 이들은 스스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경제적 평민층과 비슷하다 보니까 누구 입장에 쓸 수밖에 없냐면 농민들 입장에 쓸 수밖에 없죠. 그래서 농민들 입장을 대변하고 나중에 이제 밀란 성봉장 역할을 하는 그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시작자들은 되게 어떤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잔반 계층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시작자는 잔반들이 많다 보니까 농민층을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뭐냐면 농민층에 입각한 피지배층의 입장에서 그 관련된 개혁 정책을 내걸었다. 이런 것들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고 참고로 지역에서 그러니까 지역에서 양반계를 좀 행사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하나가 뭐였죠? 청금록. 또 하나가 뭐 있어요? 향의 참석 명당인 향안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 두 개가 있어야지만 자기가 이제 지방에서도 양반계나 좀 행사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과거 시험을 좀 봐야 돼요. 양반들도. 그래서 적어도 대가는 안 보더라도 뭔 합격해야 돼? 속가는 합격해야 돼. 진사나 생원 정도 합격해야지만 이제 양반은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 거기는 좀 봤어요. 예. 그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돼요. 자, 일반민들의 신분상승을 볼게요. 자, 일반민들의 신분상승은 이제 농민층 분화 있죠. 농업생산이 발전되면서 일부는 분홍층으로 성장한 반면에 대다수 농민은 임노동자, 상공업자로 됐고요. 그 다음에 상품화폐 경제 진전에서 상업자본가와 독립수공업자의 성장했고 하층민들의 이제 신분상승 코스는 두 가지가 있어요. 왜 하층민들이 신분상승을 하려고 했을까요? 첫 번째는 사회적 지위 상승, 두 번째는 군역세 조세 면제 목적 등등 이런 것들인데 합법적인 방법은 국공, 납속책, 공영책을 통해 면천과 수직을 받는데 국공이라는 것은 이제 양난 기간 동안 그 군사적 공원을 세웠거나 또 그 당시에는 이제 전쟁 기간 동안 식량을 무적하잖아. 그러니까 식량을 대신 내주면
뭐냐면 또 그 면천받거나 벗을 받았어. 그래서 그 당시 서울 계층들이 돈이나 식량을 갖다 바침으로써 면천을, 서울에서 해방을 해갖고 그러니까 양반 직위를 받는 경우가 가끔씩 있었어요. 그런 경우야. 그 다음에 이제 공명책이라는 건 뭐냐? 공명책 또는 공명첩이라고 하죠. 그게 뭐냐면 이제 보통 벗을 줘요. 돈을 주면. 벗을 받으면 되게 보면 거기에 명예직인데, 건지다. 건진 대행한다는 뜻인데, 인턴 사원처럼. 근데 이 건지를 이제 직책을 받으면 거기에 이름을 비워둬. 그래서 돈을 받고 이름을 적어주는 거야. 그래서 이름을 비워뒀다 해서 이걸 공명첩, 첩지는 벗을장, 왕이 첩지를 내리면 벗을 임명하는 임명장이죠. 그 임명장에 뭐냐면 이름을 비워뒀다 해서 이걸 뭐라고 하냐? 공명첩이라고 하는 거야. 공명첩. 자, 근데 이런 합법적인 뿐만 아니라 비합법적인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양반 족보를 매입을 하고 호족과 족보를 위조하고요. 그다음 양반을 사칭하고, 모칭 유학은 뭐냐면 유학은 벗을나지 않고 초에 공부하는 양반들 얘기하죠. 그런데 먼데 가갖고 자기가 유학허라고 속이는 거야. 그래서 양반으로 편입시키고 되고, 한부역주는 뭘까요? 조상의 신분을 바꿔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조선후기 때 들어가면 그 많은 노비들이 없어지고 다 양이나 되잖아요, 상당수가. 근데 그 양인들이 다 족보를 가지게 돼요. 어떤 식으로 족보를 가질까요? 돈을 사거나, 아니면 돈을 줘가지고 자기가 족보에, 주 족보에 거기에 같이 적어주는 방식으로 이제 한부역주를 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도 이제 미장박씨지만 미장박씨 되게 많잖아요. 미장박씨 까기 위해서 말하는 건 아닌데 좀 조상이 의심스러워. 그래서 많은 성간을 가지고 있는 거는 한번 의심스러워 봐야 돼. 근데 저희 그 집안을 보니까 거의 양반 집안은 아닌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예. 자, 하여튼 그 당시 많은 노비들이 어디로 갔겠어요? 다 양반이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홍패를 유지하는, 홍패는 뭐예요? 과거 합격증이죠? 그 위조를 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또 양반이 됐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인구 비율에서 양반이 처음에는 숙종 때는 9.2%에 불과했는데, 나중에 철종 때 가면 70%가 돼요. 70%가. 그러면 자연스럽게 상민과 노비의 인구는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죠. 근데 양반이 많이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국가가 세금을 못 걷잖아.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정책까지 하냐면 상민의 수를 고정시키는 정책까지 해요. 총액제를. 그러니까 총액제라는 게 부세만 총액제라는 게 아니라 어떤 계층도 계속 총액제를 실시해. 상민은 이제 총액제를 정해가지고 아직 더 이상 그 안에서 커터제를 유지하려고 해요. 그러면 어떤 방법이야? 공노비를 해방해갖고 상민을 포함시키는 그런 정책이 좋겠죠. 노비를 줄이고 상민을 이렇게 편입시키는 그런 정책들을 펼쳤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과정에서 이제 신분제가 동요가 되고, 그리고 양반과 상민, 그리고 양인과 노비 사이의 결혼이 활발해지죠. 특히 노비 중에 돈 많은 노비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노비는 그 당시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여러 가지 면세도 했기 때문에 그 당시 부를 많이 축적하게 되고, 그 당시에는 예전에 말한 것처럼 남자인 노비가 여자 양인과 결혼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다고 했죠.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노치양녀라고 해요. 노치양녀. 네. 노비인 남자가 양녀를 받아들이는 형상. 조선전기 때도 있었는데 조선후기 때가 더 많았어. 그래서 이런 시대적 상황을 마련해서 상린수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정부에서 실시한 제도가 무슨 제도죠? 노비종목법이죠? 노비는 누구의 신분을 따는 거야? 어머니 신분을 따는 거야. 그래서 그 당시 노비가 어머니 신분을 따니까 양인인 여자가 많으니까 이 둘 간에 태어난 자식들은 어떻게 돼요? 노치양녀일 경우에 어머니 신분을 따서 양인이 돼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노비종목법 실시 배경과 연결되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양반층의 증거, 양반 건의가 실추돼. 그리고 새롭게 등장한 양반가, 그 다음에 정통 양반과 싸움이 일어나. 신양과 구양과의 싸움인 뭐죠? 항전이 발생이 되죠. 예. 그래서 이때 이제 포셈에 보면 17세기 이후에 반상제가 강화됐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17세기 이후에 점점 반상제 강화됐다 하면서 또 신분제가 점점 무너졌다 얘기해요. 이거는 서로 간에 이제 대립된 것 같지만, 이율배반적인 말 같지만 서로 연결돼 있어요. 왜 연결돼 있냐면, 우리가 명품은 왜 명품이 있어요? 개나 소나 다 명품이면 의미가 없죠. 뭐죠? 시소성 때문에 명품인 거죠.
그래서 예전에 양반은 지위를 유지했던 게 그들의 시소성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시소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인들을 차별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지위를 지켰잖아요. 서울도 차별하면서. 근데 이제 이 양반이 이제 인조 때 사족 충군정제가 폐지되면서 여러 가지 특권이 있으니까 특히 군역금 면제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으니까 개나 소나 양반을 하려고 하는 거야. 이제 합법적인 비합법적인.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반상제가 강화되면서 양반의 권위가 확실해지면서 이제 이걸 보고 양반이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개나 소나 양반이 되면서 양반의 지위는 어떻게 될까요? 격화되죠. 그러니까 반상제의 강화가 오히려 반상제를 무너뜨리는 역설적인 효과를 낳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런 것들과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군역법 때 관련돼가지고 군역법이 효율적이지 못한 거, 실수가 없었던 게 뭐냐면 이렇게 비합법적, 합법적인 방법으로 어떤 사람이 되게 양반이 되는 사람들만 특히 모에 편입을 시켜서 유학 후에 편입을 시켜가지고, 예, 이런 거와 또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관련된 이제 기출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넘어갈게요. 자, 86페이지 펴보세요. 86페이지. (86페이지) 1번하고 2번 풀어볼까요? 자, 다음 표는 조선 후기 때 울산 지방의 신분별 인구 구성의 실상이다. 자, 이와 같은 신분 구조의 변동을 가져오게 한 주된 계층은 이렇게 있는데, 자, 양반의 수는 점점 늘어나고 상민의 수는 점점 줄죠. 그럼 왜 그럴까요? 상민 중에 돈을 좀 번 분홍 계층이 그 양반의 지위를 샀기 때문이죠. 그래서 합법적이나 비합법적 양반의 지위를 샀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이거는 이제 좀 약간 문제가 있었던 게 양반이 그렇게 많았냐? 그러면 조선 후기 때 물론 상대적으로 많았다는 거지 전 인구의 60%는 좀 가장된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이때 양반의 의미는 양반호라고 해서 보통 이제 어떻게 되냐면 국가의 직역을 다 짊어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양반이기 때문에 신분상 양반하고 좀 다른 개념이에요. 이건 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약간 좀 가장되긴 했지만 일단은 조선 후기 때 상민의 수를 줄고 양반이 늘었다는 추이는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면 자, 다음 표는 1790년대 그 경북 의성 지역의 신분별 농지 소유에 관한 자료이다. 이 자료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당시 상황과 거리가 먼 것은 자, 양반호, 평민호, 천민호가 있는데 자, 여기에서 1결부터 해갖고 이제 1속부터 해갖고 저기 5결 이상 이렇게 보는데 1결 이상을 보면 양반은 18.4, 평민은 13.3. 그다음에 그 천민호가 그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여기에서 이제 그 보면 아니 18점 이게 여기 수고 27%, 17%, 32%인데 오히려 천민호가 1개월 이상의 토지가 더 많죠. 이건 그러면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거는 토지소와 신분의 연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네, 강화됐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 천민들은 왜 이렇게 토지를 많을까요? 그 당시 천민들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어요. 재산 소유권이 있었고 각종 면세 면역 특권이 상당히 많았죠.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았던 거야. 예. 그래서 이런 현상 때문에 천민 남자들이 그 노비 남자들이 그 양녀인 여자들과 결혼하는 노치 양녀 형상들이 많이 일어났고 이걸 배경에 노비 종목법을 실시한 거다. 이렇게 이제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요. 몇 번을 보시냐면 6번을 볼까요? 6번? 자, 조선 후기 근대지향적인 운집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봉건적 신분 구조가 붕괴되는 가운데 양반의 수가 급증하여 지위가 향상되었다. 예. 그 봉건적 신분 구조가 붕괴된 양반의 수가 지위가 향상되는 게 아니라 지위가 하락이 됐죠. 틀렸고. 그다음 영농 기술의 개발과 경영 합리화로 농업 생산이 급증하여 사회 변동의 토대를 마련했고요. 그다음 상공업에 있어서 영리성이 제고되고 이른바 도보라는 독점적인 어떤 도매상인들이 등장을 했고 신학사상을 사회개혁적 방향을 제시하고 동학이 창시되고 농민주의 중심화 샤르제개혁 운동이 일어났다. 맞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그다음 7번은 이거는 이제 조선 후기 때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 어려운 건 아니죠. 답이 금방 나오죠. 몇 번이에요? 2번이잖아. 2번. 그래서 2번은 이제 그 진골 신라 중화대 때, 그다음 미연은 호족 세력들이 있고 고려시대 때, 그다음에 건문세족, 그다음에 이거는 13세기 때고, 그다음에 이제 니은은 이제 신진사배부 등장했고, 니은은 살인파, 그다음에 지금 마지막 노론세력들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문제 풀어봤고, 다음은 넘어가서 중간층의 성장을 볼게요. 중간층 성장. 중간층은 그 당시에 뭐라고 불렸다고 했죠? 중인이라고 불렸죠? 그래서 중인은 이제 좁은 범위의 중인은 기술직이나 행정까지 실무진들도 얘기하고, 넓은 범위의 중인은 요게 서울계층이라든지 그 다음에 향리까지 다 포함이 돼요. 자, 그 당시 중간계층들은 왜 불만이 있었냐? 조선 후기 때 일단 서울들은 성리학적 명분론에 의해서 사회활동이 제한됐죠. 그래갖고 이제 특히 건국대전에는 서울금고법이 있어요. 서울금고법은 뭐냐면, 금고는 그 당시에 이제 지금 금고는 뭐야? 지금 금고는 지금은 일종의 그 자유를 박탈하는 형인데, 감옥소 가면 징역형은 일을 하는 거고, 금고는 그냥 앉아서 그냥 그 감옥소 안에 있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일종의 신체 구속형 중에 하나가 금고인데, 근데 지금의 금고의 의미가 아니라 이 당시에는 벗을 못하는 형벌을 금고라고요. 금고를. 그래서 서울들은 금고형에서 서울 본인뿐만 아니라 아마 그 자식 때까지가 뭐냐면 벗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 서울 있으면 서울 있고 그 서울의 자식까지가 벗을 못하는 거야. 예. 그 이후부터는 뭐냐면 벗을 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한번 서울 집안은 끝까지 서울 집안이 아니라 서울과 그 자식 때까지. 그 다음 재가녀 자손은 자식 그 뭐냐면 그 자식과 그 손자 때까지 벗을 못하는 거죠. 예. 자, 하여튼 이런 것들을 이제 있었다. 그 다음에 중인들은 기술직, 행정직, 실무를 담당했지만 고급 관료의 진출을 제한했다. 이들은 법제적으로 볼 때는 양인이기 때문에 과거시험을 통해서 뭐예요? 그 높은 처녀직까지 올라갈 수 있어. 재산까지. 근데 간행적 차별을 했다고 했죠? 예를 들어 향리가 이제 과거시험 올 경우에는 꼭 누구의 허락을 맡아야 돼? 수령의 허가를 맡아야 되고. 그래서 또 그 당시 갑사단 사람이 뭐냐면 무관으로 진출할 경우에는 무경 7서를 내야 되는데, 그 한 권을 무경 7수 중에 한 권을 읽어야 돼. 강독을 하는데 강독을 제대로 해야 돼. 근데 대개 보면 미 이상 나와야 되는데 다 양가를 때리는 거야. 그러면 제대로 안 되지. 이게 제도적으로 간행적으로 막아버린 거야. 제도적으로 허락을 내주는데. 자, 그래서 이제 조선후기 때 이제 앞에서 그 뭐냐면 양민들과 평민들 신분 상승에 영향을 받아서 이 서울이나 중인들도 신분 상승을 했어요. 자, 서울 계층들은 납속이나 상소 운동을 통해서 소총운동이라고 하죠. 신분 상승을 이제 운동을 했고, 특히 영종조 때 이 신분 상승이 되게 됐어. 특히 영조 같은 경우에는 그 서울에나 이런 신분 상승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영조 자씨도 솔직히 말해서 숙빈 최씨의 몸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왕가가 아니라 사대가로 태어났으면 이 사람도 뭐가 되는 거야? 서울이었잖아. 그러다 보니까 되게 관심이 많았어, 이 사람도. 정조도 이제 신분제 개혁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이때 이제 그 개혁정치 과정에서 처녀직에, 요직에 많이 진출했다. 그래갖고 이제 예를 든 게 이제 뭐냐면, 유독공, 이동무, 박제가 이제 정조시대 때 어디에 이제 진출했죠? 규장각, 검서관에 많이 진출했죠? 검서관에, 규장각에 있는. 그러다가 철종 때 신해통공이 반포됐다. 이렇게 보면 돼요. 신해통공이 반포됐다. 그래서 요때 신해통공은 앞에 있는 그 정조 때 신해통공과 다르다고 했죠? 그래서 정조 때 신해통공은 60년 전이니까 언제야? 1791년이고, 요거는 60년 후니까 1851년. 같은 신해년이지만 횟수가 달라요. 그래서 요때는 철종 때 신해통공은 서울대 법제적 차별이었던 뭘 폐지시키는 거죠? 서울군고법 폐지시킨 거야. 물론 이제 법제적으로 폐지됐다고 해서 간행적으로 폐지된 건 아니에요. 간행은 계속 있었죠, 차별은. 그래서 이제 서울들도 이제 되게 아픈 역사들이 많아. 그래서 대표적인 서울로서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유자강 아시죠? 유자강. 고변의 달인, 1, 2기의 달인.
어, 근데 유자강이 이제 갑사도 처음에 직업군인으로 이제 했다가 나중에 이시의 난을 진압하는 걸 큰 공헌을 해가지고 이제 뭐냐면 승수장구해갖고 이제 그거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출세하는데 크게 기여했던 게 뭐냐면 요거 말을 잘 내가지고 고변하고 아부해가지고 해서 간신에 뭐냐면 포상으로 했는데 유자강 입장을 땐 좀 억울한 측면도 있을 거예요. 예, 이 사람도. 예. 그래서 유자강이 이제 예전에 이제 그 종일품 거의 재상급 그 뭐냐면 지에 있을 때 거기 이제 어떤 지방에 그 간청에 헌판을 내려보냈어. 근데 그걸 보고 김종직이 그 이제 그때 김종직이 종사품에 현감에 불과했는데 딱 보고 유자강이 쓴 걸 보고 저거 떼어내면서 이제 불타 없애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제 그 유자강 입장할 때는 김종직이 뭐야? 때려 죽인 놈이지. 아무리 그 신분제사에도 자기는 종일품이고 얘는 종사품이잖아. 근데 그런 행동을 하면 일종 하극상인데 꾹 참고 있었어. 그래서 김종직 죽을 때는 오늘 울면서 통곡하고 하는데 나중에 이제 속으로는 이제 했는데 유자강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무오사일 때 이게 원한이 있었던 거야. 묵은 감정이. 결국엔 김종직이 죽으니까 이제 그거 무오사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김종직 시체 끊어서 부관창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제자들 있죠. 김종직 제자 다 죽이고 누구의 유자강의 고문을 통해서 김종직이 그 조이제물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래서 이런 게 있는데 하여튼 그런 거 있어요. 그 역겨운 어른들의 행동은 이해하기가 힘든 게 아이들이 이걸 이제 대표적으로 유자강 행동에서 볼 수 있거든요. 그만큼 서울들이 그만큼 차별을 받았다는 거야. 예. 자, 하여튼 이런 게 있고요. 자, 요게 또 중인도 움직이는데 이때 중인은 이제 좁은 범위의 중인이죠. 좀 기술관, 통역관 이런 사람들인데 이들은 이제 계급적 동료 위식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가 사족은 이제 복귀를 시도를 하려고 해요. 그래갖고 이제 뭐냐면 토총운동, 소총운동을 펼치죠. 토통이 아니라 소총이에요. 예. 그래서 상소 올리고 뭐 해가지고 그런 운동을 펼치는데 이들은 경제력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신분 상승 운동을 전개했고 지위가 상승의 양반 일부가 진출했어요. 그래서 일부 중인 계층들의 수령이 진출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뭐냐 김홍도 같은 사람 있죠. 김홍도나 그 다음에 거기에 누구지? 갑자기 이름 까먹었네. 그 동의보감을 쓴 사람이 누구죠? 허준. 그 허준 같은 사람들은 일부지만 대부분은 이제 간행 차원에서 막혀 있었죠. 그래서 있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서울호통에 자극받아 19세기 때 처요지 허통은 이제 거기 나갈 수 있는 소총 운동을 했지만 결국 실패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북학은 뭘까요? 북학은 청나라에 도입된 서양의 여러 기술과 학문들이죠. 이걸 기반으로 해갖고 문화적 영향을 가시했고요. 나중에 개화파의 원조가 돼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오경석, 유대치.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그런 사람들이죠. 특히 이제 여기에서 좀 눈여겨봤던 계층이 뭐냐면 역관 계층이에요. 역관은 뭐예요? 통역관이죠. 통역관. 그래서 이들은 이제 외국무역을 통해서 도고세역을 이제 성장했는데 그게 이제 대표적인 이제 상인 그 역관인 중고 역관이 있어요. 이들은 연행사라 해갖고 연행사는 뭐죠? 북경에 왔다 갔다 사절단을 그다음 연행사가 했거든요. 그래서 팔포무역을 통해서 막대한 이득을 챙기고 왔는데 그래서 허생전은 번승옥 같은 인물 있죠. 이게 실존 인물을 이제 나타났다는데 이 사람이 이제 역관 출신이에요. 그래서 중국 역관 출신 많은 돈을 받았던 사람인데 그 당시 역관은 거의 상인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장희빈의 큰아버지, 작은아버지인가요? 그 사람도 누구 출신이죠? 역관이죠. 그러니까 장희빈 집안이 역관 딸이에요. 그래서 돈을 상당히 많이 벌었다. 자, 하여튼 구한말 때 개화파의 주요 세력이 되고 그 다음 대청 외교활동을 참여해서 그 서학 등 외래 문명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그 오경석 같은 사람 있죠? 이 오경석. 이런 사람이 이제 연행사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북경에 유리창이라는 큰 서점가가 있어요. 거기 가서 이제 서양의 여러 가지 서적들을 읽고 그 연안지락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고 그래서 박규수에 큰 영향을 줬던 사람이 오경석 같은 사람들이고요. 개항 후에 이들이 되게 실리적이고 실무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급격하게 근대 문물을 받아들여. 그래서 개화파의 주요 세력들이 이기는데 문제는 이들이 이제 요구를 하는 게 뭐냐면 이들이 너무 실리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실용적이기 때문에 심해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심해 있는 쪽에 붙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주로 어떤 사람들이 친일파들이 많아. 친일파들 나중에 개화파 중에 이제 중인 출신에 있는 사람들은 친일파들 되게 많다는 거. 그러니까 줏대가 없이 그냥 뭐냐면 실용적인 것들만 강조하다 보니까 이게 뭐냐면 나라를 배반하고 민족을 배반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게 좀 뭐라고 한계점이죠.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게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는데 조선후기의 중인과 서원을 통합해서 무슨 층을 불렸다? 중서층을 불렸다. 좀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중인들의 문화활동도 보는데 독자적 역사설 편찬제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거 연조기감, 호삼회기, 구사 연조회기는 그 연조기감은 뭐와 관련된 거예요? 연조기감은 무슨 역사죠? 향리의 역사죠. 향리. 그 다음에 이제 호삼회기는 중인 출신대 정기문이고 그 다음에 규사는 서울대 역사서죠. 예, 규사는 여기 뭐냐면 해바라기 규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만 받아봤다는 거야? 왕한테만 충성을 했는데 왜 왕께서는 그 우리들 차별해주고 양반만 더 높게 평가하냐? 우리도 당신한테 충성을 맹세하는 백성들이다. 그래서 서울들이 왜 뭐냐면 원래 양반이었다 이렇게 떨어져 놓는 역사를 적어놓은 거야. 그래서 이거는 이제 비판적 역사 의식을 이제 계승한 거죠. 예. 자, 하여튼 그래서 양반의 시각을 통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시각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구정하면서 일종의 집단 기억하면서 이걸 통해서 개혁운동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신분 상승의 의지를 드높이고자 이런 자기들만의 역사서를 만들기 시작했다.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페미니즘 역사나 동성애 역사나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과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연조기감은 향리 역사, 그 다음에 호삼회기는 중인의 역사, 규사는 서대 역사. 이거 두세 예전에 기출에 나왔던 거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위향문학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위향이라는 것에서 이제 향은 여향이라 해서 마을이라는 뜻인데 중인들의 어떤 문학 단체, 문학 운동을 말해요. 그래서 조선후기 때 중인이나 서울 출신의 하급관리들 중심으로 문학 운동이 나오고 그들끼리 모여갖고 이제 시사 조직을 만들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시사가 뭐냐면 옥계 시사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갖고 이제 이 옥계 시사가 있었다. 그리고 이 조선 정부도 이걸 적극적으로 지지해줬어. 지원해줬고. 왜냐면 조선 정부 입장일 때 양반들 입장일 때는 너무 중인층을 억누를 경우는 어떻게 돼요? 폭발돼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이들에게 좀 숨통을 튈 필요가 있어.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제 개기는 거는 문제가 있지만 말로 떠들고 자신이 나름대로 정신세계를 표현하는 거는 뭐냐면 건강에 좋은 거, 정신승리하기 좋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숨통을 좀 터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 차원에서 또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그런 거. 대표적인 시사가 옥계 시사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의의를 보면 중인들의 이런 신분상승의 의의를 보면 자 서학과 외래 문화 수용에 선구적 역할을 해서 성리학적 가치체계에 도전하는 그런 새로운 사회 수립을 촉구했고요. 그 다음에 농촌의 사회 어떤 지향적 움직임과 함께 조선후기의 변화에 이끄는 사회 세력으로 성장했다. 그렇지만 아까 아침에 말한 것처럼 기술관료, 실무관료라는 어떤 체질적인 한계 때문에 북학의 정신보다는 방법론을 수용해서 나중에 일제강점기 때 뭐 했다? 치이다 됐다는 거의 문제점이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고 그러면 관련된 이제 기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기출 문제 85페이지 펴보세요. 3번 문제 볼까요? 3번 문제. 자, 다음은 조선후기 때 편찬한 새로운 경의 사서에 대한 서술이다.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그래서 이제 이 앞에 있는 호삼회기라는 사서가 있고 그 다음에 중간계층의 지식인들이 자신의 역사를 정리하기 위해서 이지영의 편찬한 연조기감, 달성저서에서 이제 편한 규사 이렇게 있는데 자 A와 B의 사서를 각각 서술 대상을 삼고 있는 신분을 말해보시오. 일단은 그 연조기감은 누구의 역사죠? 향리의 역사죠. 그 다음에 달성저서 규사는 누구의 역사예요? 서울의 역사죠. 그래서 제가 이때 이제 04년에 기출문제 풀었던 거는 여기 그때 해가지고 그때 합격했었는데 그 문제를 쫙 접하고 나서 고민을 했어.
저도 몰랐어요, 이거에 나오고 나서. 주인주의 대표적인 게 향야 서울이거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럼 향야 서울 같은데, 이거 어떻게 쓸 것이냐. 그래서 저는 거꾸로 썼어. 서울향 이렇게 썼어. 다 나갔지 뭐. 그래서 여러분들 모였을 때 그냥 하나만 찍으세요. 그냥 향례 찍든지 서울로 찍든지. 예. 그러면 1점은 건드렸어요.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말고 모를 경우에 그냥 하나 찍어. 그래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채점하시면 알겠죠. 왕권가나 중앙직거나 다 쓰면 1점은 건질 수가 있어.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막 찍더라도 자주 쓰는 이제 요령권 찍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면, 자, 중간계층의 인물들이 이러한 성격의 사설을 편찬하게 된 목적을 조선후기의 사회병동 형성과 관련된 50장 이내 쓰시오. 그 당시 이제 아까 말한 노비들이 이제 양면 신분상승하려고 했고, 양민들도 양반 신분상승 같은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그 분위기를, 틈타서 이 신분적인 어떤 변동 속에서, 분위기 속에서, 그 다음 중인계층의 정체성이니까 신분상승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관련된 문제 예전에 04년 문제 기출에 나왔으니까 좀 파악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뭘 보시냐면 뒤에 노비해방을 보죠. 노비해방. 이 노비와 관련된 건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건 15년도에 한번 또 언급됐던 건데, 자, 노비는 이제 신분상승 많이 넣었어요. 원래 이제 16세기 중반까지 전 인구의 노비가 거의 50%에서 40%가 노비라고 했죠? 예. 그런데 이제 조선후기 때 19세기 초반에 가면 노비의 인구가 4%밖에 안 돼요. 그만큼 이제 중간에 이제 해방된 신분상승한 노비들이 많이 나왔다는데, 자, 일단 이 신분상승은 합법적인 방법보다는 불법적인 방법이 주였다. 그래서 합법적인 방법은 더 앞에 언급은 비슷비슷해요. 국공과 납송. 그 다음에 대국송신은 뭐냐면, 자기가 대신, 양이 대신 다른 종을 뽑아갖고 대치하는 거야. 그 다음 공명척, 노비 속량. 그래서 그 돈을 주고 노비 신분을 해방하는 길은 이제 법제화 되면서 했는데, 속량을 대더라도 노비는 버스를 할 수 없어요, 원칙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버스를 하냐면, 일단 노비 속량 절차를 해. 그 다음에 공명척을 받아서 버스를 하는 거야. 예. 속량은 이제 할 때 예전에 나왔처럼 어디에 근무한다고 했죠? 보충군. 보충군은 남들 가기 싫어한 뭐죠? 수군에 가가지고 한 6개월 동안 근무하면 대신 이제 뭐냐면 노비에서 해방을 시켜주는 거야. 예. 그래서 이런 방식을 통해서 법제됐다. 비합법적인 방법은 이게 더 많은데 양반 모칭. 그래서 저 다른 지역에 가서 내가 양반이라고 이제 치고 모칭하고 홍패를 위조하거나 족보를 위조하거나 그 다음에 도망. 도망은 뭐냐면 반노라고 하거든요. 노비가 도망가. 예전에 도망을 잘 안 갔어. 왜냐면 도망가도 먹을 게 없거든. 근데 조선후기 때가 강상개발, 상품화폐 경제발달 등등등 하니까 도망가도 다른 일자리가 많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많은 도망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요. 자, 일단 조선후기 때는 이제 노비 해방을 이제 추진했는데, 왜냐면 이제 군역 대상자가 재정 보충을 위해서 이제 노비를 했는데, 원래 이제 도망간 노비들 이제 뭐냐면, 잡아온 노비 추세장이 있었어. 특히 호종 때 그게 있었는데, 호종 때 추세도감을 만들었어요. 추세도감이라는 건 뭐냐, 추세는 뭐냐면, 도망간 사람들을 찾아내는 거야. 피역에서 통해서 도망간 사람들을 찾아내는데, 그래서 노비들이 도망가는 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노비 추세도감을 호종 때 만들었다. 왜 추세도감을 만들냐? 호종 때 무슨 것이 있었죠? 북벌이 있었죠? 그러니까 북벌에 자금을 마련하니까 면포 수입이 필요했던 거야. 근데 얘네들이 도망을 가니까, 특히 이제 노비 중에 공노비 이런 애들은 이제 뭐냐면 낙공노비들이 많거든요. 그 애들 도망가면 면포를 안 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이걸 잡아내기 위해서 했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너무 어려운 거야. 그래서 노비 추세관을 폐지하고 영유 때, 그 다음에 정조 때 아예 추세법 폐지시켰어. 노배각이만은 노비가 도망가면 이제 해방이 날 뜻이죠. 들키지 않으면. 예. 그래서 이것을 대정통부에 반영이 됐고요. 특히 이제 정조 같은 경우에 예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노비는 뭐냐면 아예 해방시키려고 했어요. 근데 노비 해방 딱 직전에 뭐야? 죽어버린 거죠. 그 당시에는 어떤 말까지 쓰냐? 한국 통론했는데 노비란 말이 필요 있냐? 노비 없애자 이제. 그런 말. 노비 명칭 자체가 불필요하다. 왜냐 노비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조선 전기 때 노비가 아니라 이제 되게 뭐가 되냐면 도망갔거나 있어도 외고노비야. 그러니까 상민하고 노비가 구별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노비가 왜 따로 이제 노비란 말이 필요 있냐? 이런 말까지 나오게 돼요. 결국에 순조 1년 때 물론 정조의 정책은 완전히 반영되지 않았지만
공노비 해방 정치가 이제 있죠. 주로 이제 내시 노비, 각사에 있는 간노비를 대상했는데 이들 노비들은 이미 이제 명분만 있지 다 도망가고 없었어. 그래서 이들 그냥 노비 문서에서 없애버리고 뭘 했다고 하시면 돼요. 상민화시켰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1886년 노비 세습법을 폐지했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세전제가 있었다고 했죠. 그래갖고 이제 이 세습법을 폐지하고 결국에는 법제적으로 공사노비가 완전히 해방된 건 1894년 갑오개혁돼요. 예, 갑오개혁돼. 예, 이거 폐지했다. 물론 그 이후에도 노비는 법제를 폐지했지만 예전에 노비였던 사람은 계속 뭐예요? 양반 모시고 살고 그랬어요. 왜냐면 먹고 살 게 없고 뭐 갈 데도 없으니까. 지금도 노비들 많잖아. 뭐 대기업에 노비된 사람도 많고 그러잖아요. 예. 그 대기업 예전에 테니테라는 거기 그 모임에 갔더니 거기 그 대기업 다닌 사람들이 많은데 자기들 자칭 노비나 머슴으로 지칭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벗어나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런 것들 얘기하는데 노비는 항상 그 뭐냐면 법제적 없어졌지만 지금도 존재하는 것 같아 우리가.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족제도 변화 혼인은 예전에 한번 얘기했어요. 한번 이제 그 보면 17세기 이후의 내용들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죠? 그 시험문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성리학적 윤리보급했고 부계중일 가족제도 확립, 친형제, 양자 일반화, 적장자 제사 및 장소 우대, 동성마을 형성 이런 것도 외워두세요. 예, 예전에 한번 기출이 나왔던 거고요. 그것이 이제 17세기 이전과 17세기 이후가 딱 분리된다고 했죠. 그 혼인 형태 일부 일처제가 기본인데 여기에 더 추가할 것은 일부 일처, 그다음 다첩제예요. 그래서 처와 첩의 구별이 확실하고요. 그에 따라 서울첩을 이뤄졌다. 그래서 문과 응시가 금지되고 재산 상속이 차별됐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재가금지법이 있어요. 이 재가금지법은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이거? 성종 때 만들어졌죠? 근데 여기에서 주의할 건 재가금지법은 재가 자체를 금지하는 건 아니고 재가녀의 자식을 뭐죠? 간직침을 못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식뿐만 아니라 그 손자 때까지 뭐냐면 간직침을 금지시킨 거야. 그래서 이제 엄마의 모송애를 이제 불모로 잡아가지고 볼모로 잡아가지고 이런 법을 실시한 거죠. 근데 원래 조선 초기 때는 재가금지법이 양반 사대부들만 먹혀들었지 일반 평민은 아무 상관 없었어. 어차피 뭐 이 사람들 뭐예요? 벗을 하지 않잖아. 근데 조선 후기 때 들어가면서 달라진 거야. 왜 달라졌냐면 조선 후기 때 이제 양난 직후에 이제 성리학적 사관이 이제 뭐냐면 강화되면서 내면화됐잖아. 그래서 이제 일반 평민도 재가나 상가하는 거 도덕적으로 상당히 뭐냐면 나쁘게 생각해요. 그래서 남의 눈치 보게 돼요. 그래서 그때 이제 행해졌던 간섭이 뭐냐면 보쌈 있죠, 보쌈. 그래서 그 악선을 시켜갖고 자기를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집에 뭐냐면 강제로 유인을 그 보자기에 싸갖고 이제 갖다 바치게 하고 해놓고 하룻밤 자고 나서 나는 이제 이미 정전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결혼하거나 아니 습처라고 해갖고 새벽이나 아침에 기다렸다가 마을 성당당 앞에서 남자를 발견하면 그 남자가 그 여자를 데리고 가갖고 같이 살아야 돼. 근데 이건 진짜 운빠지죠. 예.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간행이 형성됐다는 것은 이미 이제 조선 후기 때부터 일반 사람도 뭐죠? 재가를 하는 걸 상당히 꺼리낌 여겼고, 이거는 이제 성리학적 가치가 그만큼 강화됐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동학농민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 요구에 재가녀 금지를 풀어달라. 이런 것들 이미 이제 이런 사실들이 반영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서브노트와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볼게요. 자,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190페이지하고 190페이지 잠깐 펴볼게요. 자, 거기 보면 이제 그 중인층의 신분상승 운동만 좀 볼게요. 그래서 서울대는 이제 소통 운동을 펼쳐서 양난 후에 이제 서울차별 완화됐고, 이때 잠시 완화됐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재정이 굽히겠기 때문에 그 국공이라든지 그 다음에 납속만 하면 서울을 차별 완화했고 했는데, 다시 이제 그리고 잠깐 이제 서울공고가 철폐되는 문과응시 획득했는데, 이제 점점 이제 그 중간에, 이건 중간 얘기예요. 예. 요거는 이제 했다가 다시 이제 서울공고 철폐된 문과응시 자기가 획득한 건 중간에 있다가 어떻게 되냐면 다시 강화돼서 없어졌어요. 그래서 더 성리학적 체계가 강화된 거야. 그래서 이거는 1번과 2번은 일시적인 형상들이야. 이거는. 그래서 이따가 이제 그 후에 그 18세기 들어와서
정조 때 유독군과 박제가, 이덕모가 이제 규장과 검사가 등용한 유명한 사례가 존재했었고요. 그 다음에 결국엔 신해통공 때 완전히 이루어졌다. 그래갖고 이제 서울 문과의 급제자의 승문과 본관이 허용돼서 완전 헛돈이었다. 이때부터 이제 서울군고법이 완전히 폐지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이런 것들이. 자, 그 다음에 중인대 통청운동. 그래서 서울통에 자극받아서 중인대는 1850년대에 대대적 연합상송 운동을 펼쳤고, 그 다음에, 그러나 중인대 경제에 상당히 서울 곳곳에 이제 실패했죠, 이제. 그러나 중인대 경제에 상당해서 서울의 여러 곳에 시사를 조직하고 양반들과 어울려 문예 활동을 높였다.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중인계층 역사서 편찬을 보면, 여기 보면, 중인대 역사의식에 이제 반영된 내용들을 보면 규사, 연조기감, 호섬회기, 이항경문록인데, 규사, 연조기감, 호섬회기는 다 얘기를 했죠. 거기에 보면 이항경문록이 있죠. 이항경문록은 위양인들, 그러니까 중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전기문을 실어놓은 거야. 보고 적은 것들. 그래서 이제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대종료 지도를 만든 누가 있을까요? 김종호인가요? 예. 김종호가 여기 있죠. 김종호가. 그래서 김종호의 일대기를 적어놨어. 근데 김종호는 일대기에 간략하게 적어놨어요. 그냥 김종호가 뭘 만들었다? 대동료 지도를 만들었다. 이렇게 적어놓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전에 영화처럼 김종호가 뭐 만들려고 했는데 그 당시 뭐 백두산 7번 왔다 갔다 하고 기껏 만들었던 고종이 흥성대원이 갔다 해서 불타 없애고 그런 얘기는 없어. 그건 나중에 누가 만들어낸 거야? 일제시대 때 만들어낸 얘기고 여기에는 그냥 김종호가 대동요지도를 만들었다 이 정도밖에 없어요. 이 전기문에는. 자, 하여튼 의를 보면 중인층의 성장과 자기 표현이고 그것을 자기 역사의 정령에 기교했고 왕조 중심의 역사, 양반 사대부 중심의 역사에 벗어나 평민주의 역사의 태동을 불러일으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위양인들의 문화활동 있죠? 그래서 위양문화 같은 위양은 중인, 서리 등 중소 신무층을 통칭하는 말이고요. 그래서 별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자신들의 의식의 확대와 현실에 대한 새로운 의식에 의해서 중소층의 유대를 밝히고 자신의 사적을 기록하면서 문화활동을 적극적으로 펴냈다. 그래서 정조가 규장과 숙문의 이들 중요해 그 재능을 발휘하고 영종주의 문화진흥의 측에서 위양인들까지 문인을 배출하면서 배출을 촉진하였다. 등등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것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 잠깐 이제 옆에 보면 191페이지 보면 노비 도망의 대응 있죠. 거기. 그래서 노비 초세법을 이제 했지만 있고 노비 비총지에 도망간 노비의 신공이 남아있는 노비에게 부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노비가 이제 도망을 가면 그 대신에 누구한테 부과하는 거야? 남아있는 노비들에 부과해. 이거는 상당히 악독하죠. 왜냐면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남아있는 노비들은 또 도망갈 거 아니야. 예.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이자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점이니까 노비 공간법을 만들었어. 그래서 신공 자체를 주셨어요. 낙공노비 신공을 노에게 1필, 비에게는 부가세 정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정조 때는 아예 노비 추세법을 폐지했죠. 예. 그래서 이제 노비를 도망해 도시에 고공을 사는 걸 인정해. 고공이란 뭐냐면 오늘날 머슴이에요. 머슴. 그러니까 머슴은 노비가 아니에요. 일반 양민인데 돈 주고 고용되는 사람들이야. 이 머슴들은.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일전 직전에서 노비종무법 법제적 가정 그런 것 내용이 있죠. 그래서 노비종무법이 이제 현종이나 영조 때 실시하고 폐지됐다고 했는데 결국에 언제 확정됐다? 속대전 때 확정됐다. 그래서 노비종무법을 실시한 사람들은 되게 서인 노동색들이고 그 다음에 노비종무법을 반대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남인 출신들이야. 그래서 이들이 집권할 때마다 집회를 거듭했다가 결국에는 영조 때 확정하고 그걸 어디에 법제시킨 거야? 속대전 명시하는 거야. 예. 그래서 이런 내용도 이제 같이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쉬었다가, 그 다음 이제 넘어가죠.